온갖 종류의 펜이 빽빽이 꽂힌 커다란 머그잔에서 검정 매직펜을 꺼냈다. 그 바람에 형광펜과 볼펜 서너 개가 딸려나와 후두둑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책상 위는 각종 프린트물과 책 그리고 노트 등으로 뒤죽박죽이라 티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멀쩡한 노트북이 용할 지경이었다. 키키라고 이름을 지어준 언 15년이 넘게 나와 동고동락한 이 삼성 센스 노트북은 안타깝게도 거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난 책 한 권 꽂을 틈 없는 5단 책장과 덩치만 큰 구닥다리 자개장 사이에 낀 전신 거울 앞으로 갔다. 그리고 정수리 부근에 삐죽 솟은 두 가닥에 새치해 검정 매직펜을 칠하기 시작했다. 처음 흰머리를 발견했을 때 몹시도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아직 30대인데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흰머리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길이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왠지는 몰라도 늙음이나 죽음 같은 건 나와는 하등 무관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 미운 것을 그냥 확 뽑아버리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자꾸 주변에 검은 머리까지 손에 잡히는 바람에 성질이 뻗쳤다. 가뜩이나 숱도 줄어버린 마당에 멀쩡한 머리칼까지 뽑는 건 정말 아닌데 싶었다. 유성 매직펜은 하얀 머리칼을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빈틈없이 물들였다. 그야말로 매직이었다. 내 판단이 옳았군. 기분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간간히 자라난 새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 염색약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두피 건강 면에서나 좋지 않으니까. 이게 딱이야. 순간 지잉지잉 하는 진동음이 들린 듯했다. 곧바로 동작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뒤죽박죽인 책상을 돌아봤다.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후다닥 책상 앞에 다가가 두더지처럼 책을 파헤쳐 질식 직전에 휴대폰을 꺼냈다. 8년이 넘었지만 흠집 하나 없는 외관을 자랑하는 아이폰을 켜자 곧바로 홈화면이 떴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 날짜 아래엔 아침마다 지겹게 오는 스팸 광고와 스미싱 문자들 몇 개가 떠 있었다. 환청인가? 사실 난 아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몇 달 전 응모한 문학공모전의 당선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었기에 내 일생이 달린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9살이 되던 해에 잘 다니던 회사를 벼랑간 때려치운 난 딱 40살이 되기 전까지만 내 오랜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대개들 말하듯 10년을 파도 안 되면 그건 안 될 노릇인 거다. 문득 대한민국의 스티븐 킹과 무라카미 하루키를 꿈꾸며 외롭게 달려온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오늘도 전화를 못 받는다면 내 꿈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되고 말 것이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다. 빌어먹을 새치만 남기고 말이다. 그동안 돈이 떨어지면 간간히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해가 갈수록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느 직종이나 빌어먹을 나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마저 실패한다면 직장을 구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40살에 얻을 수 있는 직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내 비참한 상상이 하나둘 떠오르자 머리를 털어내듯 흔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은 전과 달리 희망이 있었다. 보름 전 응모한 작품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선된 사람에게 개별 연락을 준다고 했다. 오늘 휴대폰만 울리면 내 인생의 첫 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선 상금이 무려 1억 원이었다. 1억을 타면 내가 뭘 할 줄 아는가? 가장 먼저 레이지보이 소파를 살 거다. 지금 쓰는 사무용 의자는 20년이 넘은 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삐거덕 비명을 질러댔고 1시간만 궁둥이를 붙이고 있으면 허리와 모가지가 비명을 질러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글을 쓰거나 독서에 심취할 때면 의자를 포기하고 침대를 애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 잠들기 일쑤였다. 내가 괜히 잠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오래전 서울에 살 때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전용 매장에서 본 이름도 멋진 레이지보이사의 리클라이너 소파는 환상이었다. 포근함과 안락함 속에서 하루 종일 책을 볼 수도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구름에 감싸인 듯 사랑받는 느낌마저 들었다. 사랑받는 느낌을 아는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아니, 사실 몰라도 알 수 있다. 그런 느낌은 경험이 없어도 절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나 160만 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성공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라며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게 거의 내 손에 잡히기 직전이었다. 반드시 그 소파에 앉아서 첫 해외여행으로 파리행 항공권을 예매할 테다. 내친 김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알아봐야겠어. 옵션으로 식기세척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곳 있잖아. 도무지 믿기지 않는군. 엄마와 남동생의 마수에 걸린 이 개미지옥 같은 집구석과 작별이라니. 휴대폰 모드를 벨소리로 바꾸다가 난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귀를 강타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필 떨어진 지점이 동네 개울가를 산책할 때마다 주워다 쌓은 조약돌 무더기 위였다. 떨리는 손으로 엎어진 폰을 돌려본 난 하얗게 질렸다. 으압! 뭉크의 절규처럼 양뺨을 쥐어 뜯었다.
그때 굵직한 유성 매직펜을 손가락에 끼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미 글렀다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켜봤다. 짐작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화면이 촘촘한 크랙으로 뒤덮여 날짜와 시간이 겨우 보일 정도였다. 망했다. 당장은 수리할 돈도 없는데 대체 이따위 조약돌이 뭐라고 주워다 놨을까? 홧김에 조약돌 몇 개를 움켜쥐고 세차게 내던졌다. 어딘가에 부딪힌 돌이 튀며 내 복사뼈를 후려쳤다. 아! 씨앙!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괴성을 지르며 깽깽이 발을 뛰었다. 발의 통증이 가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 심호흡하고 다시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을 들여다본 난 망연자실한 얼굴로 매직펜을 툭 떨구고 말았다. 오른뺨에 커다랗고 까만 번개가 그려져 있었다. 유성펜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망연자실했다. 후다닥 욕실로 달려가 비누칠을 듬뿍 해 살갗이 빨개지도록 북북 문질렀지만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다. 소리를 지를까? 울어버릴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자. 어차피 당분간은 만날 사람도 없잖아. 오늘 분량의 아구는 다 썼다고 생각하지 뭐. 이제부터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전화만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난 득달같이 방으로 달려가 폰을 집어들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발신 번호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확실한 건 넷 중에 하나라는 거다. 공모전 주최 측이거나 엄마거나 텔레마케팅이든가 보이스피싱이거나 난 최대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박자연 씨 번호가 맞나요? 순간 내 안구 뒤편에서 성광이 번쩍했다. 어딘가 차분하면서 어딘가 지성미가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음성에는 확실히 책 냄새가 배어있었다. 내 손등을 꾹 깨물었다. 주책맞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침착한 말투를 쥐어짰다. 맞는데 어디신데요? 안녕하세요. 전 강태훈이라고 하는데요. 박관수 씨 가족 되시죠? 요동치던 심장이 딱 멈췄다. 문학 우주사 아니에요? 네? 전 박관수 아저씨 옆집에 사는 강태훈이라고 하는데요. 아저씨랑... 몰라요. 그런 사람. 사납게 전화를 끊었다. 이런 마당에 웬 뚱딴지 같은 소리람. 한바구음을 짓고 청명한 하늘을 우러러보다 철퍼덕 새똥을 맞은 기분이었다.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전화일까 싶었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었다. 공모전 전화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강태훈이란 남자가 다급히 외쳤다. 여보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아저씨가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는 중인데... 쓰러지셨다고요? 난 그저 난감한 얼굴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관수 씨란 4년 동안 연을 끊고 지내던 나의 아빠였다. 걱정보다도 한숨이 먼저 나왔다. 전에도 아빠가 구급차에 실려간 일이 2번이나 있었다. 모두 아빠의 도에 지나친 음주와 관련된 사고였다. 이번에도 뭐 보나만 하겠지.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아저씨 폰으로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왜 그쪽이 박관수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죠? 남자는 꾹 누르듯 한숨을 쉬었다. 가족 연락처를 알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아버님 상태가 어떤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버님이라뇨? 전 그분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통화 목록에서 박서연이란 이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딸이니까. 그럼 박자연 씨는 아저씨랑 어떤 관계죠? 형사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이만 끊을게요.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전화가 울렸다. 망설였다. 어쩌면 공모전 연락일지도 몰라. 불안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새된 외침이 귀를 때렸다. 언니가 박관수 씨 가족이 아니라고? 서연이었다. 그녀와는 거의 1년 만에 하는 통화였다. 우린 어쩌다 불가피하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했다. 이 얼마나 돈독한 자매지간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빠 돌아가셨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겠네?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참 대견하다. 내일 모레면 40이나 되는 사람이. 난 신경질적으로 오른뺨에 까만 번개를 문질러댔다. 내일 모레 40이든 400살이든 그게 뭐 어쨌다고? 그리고 그런 건 자고로 이쁨 받는 자식이 챙기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내 사정 몰라서 이래? 다른 선생한테 좀 맡기면 안 돼? 넌 거기서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잖아. 난 3시간이 걸린다고. 오늘 교육청에서 장학사들 나오는 날이라 학교가 다 비상이야. 참관 수업도 해야 하고 오후엔 학부모 면담도 있고. 내가 담임만 안 맡았어도 어떻게든 가는데. 강남 지역의 공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여동생의 타당한 사유가 내 귀에는 그저 자기 과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내가 대꾸하지 않으니 그녀는 자기 반 학생이라도 다루듯 나를 살살 달랬다. 힘든 거 아는데 급한 거 없으면 언니가 먼저 좀 가줘. 일 다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나 도착하면 언닌 집에 가서 볼 일 봐. 나도 당장은 어려워.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측한 낙서가 있다고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난 심통난 아이처럼 못생긴 목소리로 물었다. 넌 몇 시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7시 이후에나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최대한 일찍 가도록 노력할게. 좀 부탁해, 언니. 금방 수업 들어가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해. 난 갈 수 없는 핑계를 지어내려고 머리를 굴리며 끙 하는 콧소리를 냈다. 그러자 서연이 잽싸게 말했다. 응, 그래. 고마워. 말릴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난 체념의 한숨을 쉬며 통화 목록을 살폈다. 어젯밤 아빠의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다. 아빠는 이따금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명절이라던가 내 생일 같은 때 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내가 원래 그리 모진 성격은 아니다. 이건 다 아빠 탓이다. 아빠는 내게 그러지 말아야 했다. 어두운 기억이 밀려들 조짐에 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욕실에서 대충 씻고 나와 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문구적거리는 중에 아빠가 실려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가족 중 누구라도 속히 와야 한다는 담당 간호사의 닥달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갈아입고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청바지와 후드티가 전부지만 선크림을 발랐다. 그런데 뺨에 그려진 검정 번개 문양이 문제였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뚜껑을 열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검정 문양은 뿌연 멍자국이 되어 더 보기 흉했다. 파운데이션을 북북 닦아내고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 위로 검정 펜 자국이 삐져나왔다. 하는 수 없이 구급상자에서 오래된 반창고 2개를 길게 이어붙이고 마스크를 쓴 뒤 검은색 야구모자까지 깊숙이 눌렀었다. 거울을 보니 어딘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다. 마음에 들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갈 참이었다. 동네 어귀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역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딱 4번 운행했기에 아무 때나 탈 수가 없었다. 이 와중에 오랜만에 외출이라고 들뜨는 기분이었다. 나에게 있어 외출이란 고작 장을 보러 역 주변에 열리는 오일장에 가거나 아르바이트하러 가거나 군청을 방문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서울에 가는 건 햇수로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왔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10분쯤 걷자 내가 매일 산책하는 개울가의 풍경이 펼쳐졌다.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면 전철역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북한강에서 갈라진 이 냇물은 폭이 20m가량으로 꽤 넓었지만 수위는 그리 깊지 않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남한강으로 흘렀다. 쇠백로, 청둥오리, 고라니, 초록물뱀, 꿩, 자라 등등 온갖 생명체가 사는 냇물 주위의 갈대숲, 농과 밭, 전원주택과 농가를 둘러싼 푸른 산등성이 무엇보다 사방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의 풍경은 꽤 볼만했다.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색채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았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풍경을 찍으려다 도로 넣었다. 깨진 화면으로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징검다리 앞에 이를 무려 난 당황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돌다리 위로 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다고 다시 개울을 돌아가자니 30분이 넘게 걸릴 터였다. 난 짜증스러운 얼굴로 청바지를 무릎까지 걷어붙인 후 운동화와 양말을 벗어 손에 들었다. 산 넘고 물 건너라니. 내 다리를 집어삼킬 듯 흐르는 강물과 사투를 벌이며 돌다리를 건넌 후 가방에서 휴대용 티슈를 꺼내 젖은 발을 닦았다. 티슈 조각이 발바닥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애를 먹었다. 이럴 바엔 15분이 더 걸려도 돌아가는 편이 나았겠다. 투덜대며 휴지 조각과 흙이 묻은 발에 양말과 운동화를 깨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개울가를 벗어나자 곧이어 그림 같은 가로수길이 펼쳐졌다. 이 벚나무길은 내가 2번째로 좋아하는 산책 코스였다. 가로수길 끄트머리 부근에 다다르자 어느 야트막한 기와집의 담장 너머로 대추나무 가지가 뻗어 있었다. 불현듯 아빠와 함께 이곳을 지나던 때가 떠올랐다. 일순 잔잔해졌던 마음에 흙탕물이 일었다. 서연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아빠와 있을 생각을 하니 엄마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골이 빠개질 것 같았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만 해봐. 서연이 오든 말든 곧장 내려와 버릴 테니까. 눈앞에 나타난 전철역 팻말을 향해 뛰어가며 굳게 다짐했다.